소년,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는 말. 소년범죄, 특히 집단으로 행해지는 소년범죄의 무서운 점은 범행의 잔혹성과 연속성, 집단 사건 특유의 심리 상황, 안이함, 무책임에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풀어주면 신고할 거야, 상대에게 약점을 보일 순 없지와 같은 소년 특유의 심리 상태, 일명 가오에 지배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사토와 준, 사요시 역시 그런 소년범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몇 안 되는 사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입니다. 그룹의 리더격이었던 마사토는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마사토를 출산 당시 고령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양육이 곤란하다며 동생 부부에게 마사토를 양자로 맡겼죠. 대부분 조폭이었던 양어머니의 동생들,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해버린 양아버지. 이런 환경에서 마사토는 사랑은커녕 관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도둑질로 누명을 쓰며 삐뚤어졌고, 그렇게 불량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동 상담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온순하고 마음이 여리며 성인 남성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절도범으로 누명을 쓴 뒤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실제로 절도 등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마사토. 마사토보다 한 살 어렸던 사요시는 조폭인 아버지, 항상 파친코에 다니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소년원을 들락거렸고 19살에 마사토를 만나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준의 경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2명이었기에 막내 아들이었던 그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죠. 하지만 중학교 때 야구부를 탈퇴한 뒤로 그는 절도 등을 저지르며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단에 들어간 뒤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던 그는 호스트 생활을 하다 1994년에 오사카의 한 빠찡코에서 마사토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마사토는 회사원 A에게 폭력을 가한 뒤 현금 3만엔을 빼앗은 강도치상 용의로 수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준이 폭력단의 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마사토는 자신도 건달이 되고 싶다며 폭력단 가입을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폭력단에 들어간 마사토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지인의 협박 사건을 해결하러 왔던 사요시가 마사토와 다툼을 벌였고, 준의 중재로 인해 3명은 급속도로 친해지며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형제 관계를 맺었던 마사토와 준, 그리고 사요시. 1994년 9월 28일, 자신들의 지역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공갈을 서슴지 않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던 B와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해 협박을 하며 자신들의 사무소 앞까지 데려왔을 때 B의 친구는 도망에 성공했지만 B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사토는 B의 친구를 놓친 것에 대해 B에게 화풀이하며 그에게 공사업체의 인부로 팔아먹을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사무소에 B를 묶어 방치하며 카드게임 등을 즐겼던 그들. 그 사이 사요시는 게임에 진 것과 혼자 여자친구가 없다는 분풀이로 B를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비웃는 마사토와 준 때문에 사요시가 B에게 가하는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던 사요시를 바라보던 마사토와 준은 말리기는커녕 함께 가세했고, 그렇게 B는 지옥 같은 경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선을 넘어버린 것을 깨달은 그들은 이대로 B를 풀어주면 신고하리라 생각했고, 결국 그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B를 보며 배고프다고 식당에 가 밥을 먹었던 그들. 배를 채운 그들은 속해 있는 폭력단의 간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의 도움으로 오사카에서 좀 떨어진 산속에 B를 안매장했습니다.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면 한동안은 조용히 있을 법한데, B를 안매장한 지 이틀 뒤 마사토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유와 함께 거리를 지나가던 고교생 3명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며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다음날 유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됐고, 그들이 살던 사무소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운 좋게 당시 외출 중이던 마사토와 준, 사요시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도주하게 됩니다. 준의 고향인 아이치현으로 향한 그들은 동네 빠친코에서 만난 V라는 남성과 친해졌습니다. 자신들을 폭력단이라 소개한 그들에게 자신이 차도 있으니 조직에 넣어달라며 고개를 숙였던 V. 폭력단이 되면 여자와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V의 재촉에 결국 마사토는 과거 함께 비행을 저질렀던 W에게 연락했습니다.
신화 파티를 하자며 W를 꼬드겼던 마사토는 과거 친했던 사람들을 모아 8명의 그룹을 만들었고 밤 늦게까지 술과 신화를 즐겼습니다. 신화가 다 떨어지자 근처에 사는 불량 그룹의 일원 D에게 전화를 걸어 신화를 가져오라 명령했던 그들. 마사토랑 인연이 있었던 D. 그의 과거 여자친구와 마사토 사이에 문제가 있었기에 D는 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두려웠기에 대들지 못했던 그는 그들의 지시대로 신호를 가져왔고 그 자리에 있던 친한 이에게 경찰에 신고할 거니 도망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해 들은 마사토는 D를 붙잡아 폭력을 가했고 지켜보던 다른 이들도 이를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장소를 바꿨을 때 끝이 났습니다. D가 죽음으로써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며 D를 인근 제방에 유기한 뒤 달아났습니다. 신호를 했던 이들과 헤어진 뒤 마사토와 준, 사요시는 저녁을 먹고 볼링장에 방문했고 건물을 빠져나오는 3명의 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3명의 남성에게 폭력을 가한 뒤 차에 태워 돌아다니며 현금과 카드를 요구했던 그들. 도중에 도망가려 했던 두 남성을 살해한 뒤 기후현의 한 제방에 유기하고 홀로 남은 남성 E를 어찌 처리할까 고민하는 그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기후현에서 아이치현까지 E를 데리고 도주한 그들은 그에게 4,000엔을 건네며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뒤로하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미 그들이 유기했던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며 경찰은 그들을 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풀려난 이의 진술로 그들의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경찰은 아이치현의 이치노미야 시에서 버려진 그들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에서 나온 지문으로 인해 마사토와 준, 사요시는 살인 용의자로 수배됐고 함께 신호를 하고 D에게 집단 린치를 가했던 이들이 체포되며 그들에 대한 수사망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도주 중이던 준이 10월 14일에 체포됐고 마사토는 그해 11월 4일에, 사요시는 다음해 2월 9일에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그들은 18, 19살의 소년이었기에 언론에선 실명도 공개하지 못했고 그들 역시 자신들이 4명을 죽였지만 나이가 어리기에 극형은 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법정에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유가족들을 조롱하기도 했던 그들에게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변론 때 그들은 살아서 속죄하고 싶다, 기독교 세례를 받겠다는 등 뒤늦은 반성의 말을 했지만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0일 대법원은 3명의 피고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을 지지하며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소년 사건으로 복수의 피고인에 대한 사형이 동시에 확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형 확정 이후 마사토는 내 주장을 공정하게 판단해줄 재판관을 만나고 싶다, 나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니다 라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사카, 아이치, 기후현을 오가며 인간으로선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던 마사토와 준, 사요시. 그들의 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그들의 형이 집행돼 지옥으로 가길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